만약에 이 대통령실 집무실과 이 회의실 내부에 CCTV가 없었다면 사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되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CCTV상 한 전 총리에게 정말 많이 불리했던 부분이 예.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문건을 가지고 약 16분간 서로 대화를 하고 웃으면서 그렇죠. 마무리를 했던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한덕수 총리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서 입을 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예. 만약에 이 두 사람만 있는 것이 대단히 불리한 장면이 CCTV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인물 종사 혐의가 인정된 것이지 CCTV마저 없는 상황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전면 부인한다라는 것이 유지가 됐다면 사실상 내란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유죄를 받기는 대단히 어려웠지 않을까라고 예상해요. 15년을 구역했는데 일단 23년 선고했다.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상 저도 구형량에 미치지 못할 정도의 선고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특히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주일 전에 이 체포방해 사건에 대해서도 이 검찰이 당초에 구형했던 양에 비해서는 훨씬 더 미달하는 형량이 실제 선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이번에도 물론 특검에서는 실질적으로 선고가 나올 수 있는 실질 형량 우리는 구형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15년에 미달하지 못하는 약 10년 정도가 선고될 것이다라고 제 주변의 법조인들 많이 예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무려 23년이라는 특히 한덕수 전 총리가 70대 후반의 고령인 그렇죠. 점을 예. 예상한다면 사실 20년 이상의 중형은 사실상 무기징역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하게 나왔다. 심지어 죄명의 하나가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형량을 상회한 형량이 나온 것은 굉장히 중형에 해당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중형을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 이렇게 받은 이유가 그동안의 혐의 잘 인정 안 하고 뭐가 좀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보세요? 네, 일단은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내란 혐의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 국민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반성이나 사과 조치하지 않는 이 피고인의 태도에 대해서 그랬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심지어 이 내란 행위 자체가 위에서부터의 내란 행위는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는 훨씬 더 그 위험성이 크다라는 점과 이전에 이 내란 유사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이 있었지만 그때는 이미 30년 전이었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의 지위에 들어섰고 국민들의 민주주의의 성숙도도 상당히 성숙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30년 전의 판례를 그대로 끌어와서 내란 종요 임무 종사 혐의의 형량으로 우리가 참고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예.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의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7년에서 8년 정도가 보통 선고가 됐었거든요. 그런 점을 봤었을 때 실질적으로 23년형은 종전의 판례의 형량과는 현격히 다른 중형이다라고 예. 평가해 볼 수 있고요. 심지어 이진관 부장판사 이런 말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사실상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이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도 않았다라고 본 재판부의 이 피고인이 23년을 받았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에서도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지시행위가 있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예. 상당한 중형이 선고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단전단수 조치에 대해서도 한덕수 전 총리가 수용했다고 그 이유를 얘기했었고 이행을 독려했다라고도 얘기했으니까 이상민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인 법상식이 한덕수 전 총리가 49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76살이에요. 이렇게 고령이고 또 아프다고 또 진단서도 냈나 봐요. 그러면 감형이 되는데 형이 이 죄질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런 거를 무시를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리한 정산 참작 사유로 말씀 주신 대로 예. 이 피고인이 경도의 인지 장애를 겪고 있고 우울 증세를 겪고 있다라는 진단서를 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배우자도 독립적인 보행이 좀 어렵다라는 취지의 진단서 등을 냈다라는 점은 참작을 하지만 그렇지만 12.3 비상계엄 그 어떤 것으로도 감경되기가 어렵다라고 했고요. 예. 중한 처벌을 지금 피하기가 어려운 범죄다라는 취지로 엄벌의 필요성을 강변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23년형이 현재 선고가 됐는데 아마 제 생각에 한 전 총리도 이 정도의 형량은 아마 스스로 예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오늘 상당히 당황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2심 과정에서는 사실상 1심에서는 일부 위증 혐의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을 선택했는데 2심에서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는 전략으로 돌아서면서 오히려. 감경을 주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혐의 중에 허위 공문서 작성이 있었습니다. 사후 선포문, 계엄 선포문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인정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위법성을 한 전 총리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근데 한 전 총리의 과거 행적을 보면요. 계엄이 있고 난 다음에 대선 후보로 나오려고 했었습니다. 왜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면 저때 왜 그랬는지 좀 감이 잡히기도 하는데 그때 영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화 조정이 뿌리내리기를 희망합니다.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호흡 한번 더 할게요. 네. 과거 영상을 봤는데 저때예요. 왜 저렇게 정치에 뛰어들려고 했을까 의문이었는데 지금 보면 그 계엄 사후 선포문 허위로 만들라고 얘기하고 서울까지 받아왔어요. 그러면 본인은 계엄이 절차적이든 어쨌든 잘못됐다는 걸 저때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국무회의 CCTV가 공개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대통령이 출마하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돌았었습니다. 예. 사실은 이 CCTV가 없었다라면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씨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실제 파악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또 오늘도 판결에서 나온 얘기들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행사 소위 말하면 행정 절차 안내 역할 이상 한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해야 되고 뭐 이설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소극적으로 안내를 했다. 그래서 막으려고 했다. 그런데 오늘 판사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보면 아니 거기 보면 경제부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계엄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을 때 그럼 당신은 왜 그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거기 보니까 그 소위 온라인으로 국무회의를 열 수 있게 세종에 있는 장관들 그분들도 함께 온라인 그 국무회의에 참여시켜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었는데 총리라면은 반대하는 총리라면 계엄을 반대하는 총리라면 당연히 그것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송미령 장관도 계엄 발표 예정 시간이었던 10시 전까지 무조건 오라고만 닥달할 게 아니라 오면 때 와서 무얼 하라라고 의견을 갖다가 전달을 했었어야 됐죠. 예. 예를 들어 지금 대통령이 좀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좀 심상치 않다. 와서 좀 적극적으로 대통령 말려달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행정 안내 절차를 해주는 그냥 안내자가 아니라 그 대통령의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동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예. 총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불법적인 행위를 자기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후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네. 이걸 덮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좀 그런 점에서 참 돌이켜봐도 참 뻔뻔하다. 네. 그리고 얼굴에 어떻게 철판 쓰지 않고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15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23년형이 나온 이유 또 법정 구속이 된 이유도 예. 저는 이런 그 소위 반성과 사과는 없었고 예. 오히려 덮으려만 했고 소위 말해서 그 책임을 갖다가 벗어나려고만 했던 이런 사후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엄한 형벌이 나온 하나의 배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CCTV 영상 다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만 계속했다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도 양형에 좀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피고인의 학력이나 경력 등에 비추어 봤을 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주장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끊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 피고인이 부인했던 일부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판단을 했는데요. 사실상 이 한덕수 전 총리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적극적으로 만류하진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만류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라고 이진관 판사가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만약에 이 대통령실 집무실과 이 회의실 내부에 CCTV가 없었다면 사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되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CCTV상 한 전 총리에게 정말 많이 불리했던 부분이 예.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문건을 가지고 약 16분간 서로 대화를 하고 웃으면서 그렇죠. 마무리했던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한덕수 총리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서 입을 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예. 만약에 이 두 사람만 있는 것이 대단히 불리한 장면이 CCTV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인물 종사 혐의가 인정된 것이지 CCTV마저 없는 상황에서 이상민 전 해양부 장관도 전면 부인한다라는 것이 유지가 됐다면 사실상 내란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유죄를 받기는 대단히 어려웠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저 국무회의의 CCTV가 결정적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살펴보면 내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친일 쿠데타라고 아예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직연 재판부,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이 재판부는 다르게 보고 이 재판부는 B라고 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나요? 법리적으로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선고 때 백 부장판사가 대부분의 범죄자는 유죄로 판단을 했지만 이 허위 공문서 행사 부분, 네. 이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가 있죠. 그 무죄의 취지 자체가 강희구 전 부속실장의 서랍에만 보관했기 때문에 이것은 행사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취지로 일부 무죄 선고했는데 오늘도 이진관 부장판사가 동일하게 이 공범 관계에 있는 그렇죠. 인정 안 했죠. 네, 한덕수 예. 총리에 대해서도 역시 행사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고 그 논리가 이 백대현 부장판사의 논리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있을 이 쪼개져 있는 재판부에서도 유무죄의 판단 기준이 상당히 유사하게 갈 가능성이 있고 서로의 지금 형량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서 최대한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게 선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징역 23년이 나왔다는 것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정말로 실로 이 구형한 그대로인 예. 이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을까라고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강서빌 부대변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위법이지만 내란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오늘 재판부가 다른 재판부이긴 하지만 내란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다고 봐야 돼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 이진관 판사가 특검의 구형보다 사실 뭐 그에 준하는 혹은 약간 부족한 정도의 선고를 할 줄 알았는데 오늘 마지막 판결문 끝머리 정도를 보면 23년을 왜 내릴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과거 전두환 때의 그런 내란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CCTV가 결정적인 것도 사실 과거에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은 만약에 본인이 한덕수 전 총리의 탄핵을 심의하고 있을 때 저 CCTV가 만약에 공개됐더라면 탄핵시켰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송미령 장관에 대해서 이 전화를 한 것도 예. 이게 결정적인 어떤 재질이 안 좋다라고 본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국무위원들을 일부 부른 것이 한 명이라도 더 불러가지고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말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알고 보면 이것은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만 불렀지 정말로 본인이 말리기 위해서라면 원격으로 그 원격 화상 회의를 해가지고 충분히 말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또 추가적으로 이 서부지법 폭동까지 이렇게 안 좋은 영향까지 미쳤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저는 한덕수 총리 위에 김용현, 김용현 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중형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요.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그게 아니고 이거에 막았던 이유가 국민 용기에 의해서 내란이 종료됐다고 판단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 어게인 측이나 또 많은 뭐 국민의힘 인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 다친 사람 없지 않냐? 예. 죽은 사람 없지 않냐?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냐? 결국은 경고성 계엄이었다. 이 얘기인데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재작년 12월 3일 모두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군인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행동했었어요. 사실상. 예. 정말로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군인들이 해산을 하려고 했고 국회를 막으려고 했다면 그 특수부대를 어떻게 막습니까? 민간인들이. 또 경찰도 마찬가지고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후에 드러났지만 뭐 예를 들어 국회로 헬기를 갖다가 뜨는 것도 적극적으로 중간에서 막은 사람, 최대한 늦춘 사람이 있었고 또 현장에서도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있었고 경찰들도 때로는 열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막기도 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빠르게 예. 국회에 집결했었고 또 국민들이 맨몸으로
장갑차와 군인들 앞에 맞섰던 이런 것들이 하나가 다 모아져서 정말로 시대착오적인 계엄에 저항을 했기 때문에 빨리 끝난 거고 피해자가 없었던 거지. 예. 만약에 그날 밤 국회가 빠른 계엄 해제를 하지 못했고 실제로 군대가 계엄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군 계엄사령부 쪽에서는 24단 지금 출동 가능하냐 이거 확인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만약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저항이 없었고 또 예.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고 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정말로 체포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회에 빠르게 결집하지 않았다라면은 예. 그 이후의 계엄 상황은 굉장히 길었을 거고 그 계엄에 항의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시위가 엄청났을 거고요. 그 시위를 막기 위한 무력 충돌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피해를 막은 것은 계엄을 지시한 피의자들의 어떤 의도가 아니었고 예. 또 시도가 아니었고 오로지 국민과 군경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노력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윤석열 씨가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계몽령 그리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내가 원래부터 그렇게 한 거다. 이런 얘기는 법에 의해 가지고 논박되었다. 이렇게 예. 평가할 수 있겠죠.